31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안내 방송의 목소리는 기계음이었지만 오서연에게는 익숙한 부름이었다. 그녀는 늘 앉던 창가 쪽 가죽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 위에 놓여있던 갈색 가죽 가방을 고쳐 앉고 뚜벅뚜벅 창구를 향해 걸어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늘 그랬듯이 그녀의 걸음걸이는 교단에 서던 시절처럼 반듯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창구에는 앳돼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명찰에는 강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직원은 서연을 보자 가볍게 목례하며 상냥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 좀 하고 오늘 만기되는 예금이 하나 있어서요.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천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소중하게 보관해 온 통장 5개를 꺼냈다. 남편과 함께 처음 만들었던 부부 공동 통장 아들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부었던 적금 통장 교사 연금이 들어오는 연금 통장, 그리고 오늘 만기가 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통장까지. 통장 5개는 그녀가 살아온 72년 인생의 압축본이자 견고한 성체와도 같았다. 강소현 대리는 익숙하게 통장들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경쾌하던 키보드 소리가 어느 순간 뚝 멈췄다. 서연은 무심코 직원의 얼굴을 보았다. 순간 직원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상냥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와 서연의 얼굴, 그리고 서연의 등 뒤 어딘가를 불안하게 오갔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서연의 물음에 강 대리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아닙니다, 어머님. 전산조회가 조금 늦어져서요. 잠시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서연의 심장을 서늘하게 스쳤다. 강 대리는 갑자기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급하게 휘갈겼었다. 그러고는 만기가 된 예금 통장 사이에 쪽지를 재빨리 끼워 넣으며 서연에게 통장 뭉치를 돌려주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시스템 최종 확인에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자리에 앉자마자 무릎 위에 놓인 통장을 펼쳤다. 그 안에 곱게 접힌 하얀 메모지가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연필로 급하게 쓴 듯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웅성거리던 은행 안에 소음 창밖의 자동차 경적 소리, 벽시계의 초침 소리까지도. 서연의 세상은 완벽한 진공 상태에 빠졌다. 숨이 턱 막혀왔다. 쪽지를 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반질반질하게 다른 대리석 바닥이 눈앞에서 일렁이는 것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날 아침은 다른 모든 날과 다르지 않았다. 새벽 6시. 오서연은 알람 없이도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일산의 오래된 아파트 침실 창문으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다. 밤새 덮었던 이불을 각을 잡아 반듯하게 개는 것으로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교직에 몸담았던 40년 세월이 남긴 습관이었다.
흐트러짐 없는 일상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삶의 질서였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그녀는 베란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작은 왕국이 있었다. 화분 열댓 개가 저마다의 푸르름을 뽐내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것은 동양란 화분 3개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했던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다. 그녀는 마른 수건으로 난초, 잎의 먼지를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주었다. 마치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는 듯한 손길이었다. 잘 잤니? 오늘은 햇살이 좋겠구나. 대답 없는 식물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그녀의 오랜 버릇이었다. 남편이 떠나고 하나뿐인 딸이 결혼해 집을 나간 뒤로 이 집의 유일한 생명체는 그녀와 화초들 뿐이었다. 식물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정성에 보답하듯 언제나 꼿꼿하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아침 식사는 늘 같았다. 통밀빵 한 조각과 반숙으로 익힌 달걀 하나, 그리고 우유 한 잔. 식탁에 홀로 앉아 창밖의 풍경을 보며 천천히 식사를 했다. 오가는 사람도 제잘거리는 아이도 없는 적막한 식사였다. 가끔 그녀는 맞은편의 빈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남편이 앉던 자리였다. 그의 너털웃음과 신문을 넘기던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다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문학교사였다. 평생을 시와 소설과 함께 살았다. 은퇴한 지금도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책이었다. 거실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손때 묻은 박경리의 토지 전집부터 밑줄이 빽빽하게 그어진 윤동주의 시집까지 책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그녀와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은행에 가는 날이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그녀에게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은 날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은행에 가서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그녀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였다. 외출 준비는 1시간이 걸렸다.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쪽을 찌고 옅은 화장을 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는 짙은 남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남편이 처음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기념으로 사준 옷이었다. 옷은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몸에 잘 맞았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지 않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지만 그 안에는 교사 오서연의 단단함과 아내 오서연의 온화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가방에 통장 지갑과 도장 신분증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다녀올게요, 여보. 오늘 당신이 남겨준 예금 만기되는 날이에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허리 펴고 살아요. 고마워요.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 미소를 마음에 담고 그녀는 현관문을 나섰다. 아파트 복도는 서늘하고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문득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이 넓은 아파트 단지에서 그녀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들 중 하나인 척 묵묵히 일상을 살아낼 뿐이었다. 은행으로 가는 버스 안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중학교 건물도 보였다. 교문 앞 떡볶이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쌤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제자들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저 모두가 행복하기를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월초라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대기번호 312번을 뽑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통장 5개가 든 묵직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든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녀의 청춘, 남편과의 사랑, 자식에 대한 헌신, 그리고 홀로 버텨온 세월의 무게였다. 이 성체만큼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었다. 누구에게도.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맑은 가을 햇살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저 평화로운 일상 뒤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그때의 오서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를, 이 지루한 기다림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오서연의 집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게와 질감을 가진 공간을 가득 채운 하나의 존재와도 같았다. 남편의 헛기침 소리가 멎고 딸의 제잘거림이 떠나간 자리를 소리 없는 정적이 촘촘히 메우고 있었다. 서연은 그 정적 속에서 부유하는 섬처럼 살았다. 그녀의 일상은 언제나 예측 가능했다. 아침 6시 기상, 저녁 10시 취침.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산책은 정해진 코스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했고 모든 계획은 어긋남이 없어야 했다. 누군가는 답답한 삶이라 할지 모르지만 서연에게 이 질서는 혼돈과도 같은 노년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텅 빈 시간들을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했다. 그녀는 슬픔에 잠식당하는 대신 스스로 만든 규칙의 성벽 안에 자신을 가두는 쪽을 택했다. 일주일에 한 번 딸 최미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언제나 목요일 저녁 8시였다. 그 시간은 마치 두 사람 사이의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다. 엄마 저녁은 먹었고 별일 없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금 바쁘게 들렸다. 배경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다. 미영은 늘 같은 질문을 했고 서연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럼 먹었지. 별일 없다. 너는 어떠냐? 애들은 잘 있고, 응, 다들 잘 있어. 진우 씨도 옆에 있는데 잠깐 통화할래.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수화기는 사위인 최진우에게로 넘어갔다. 언제나 그랬다. 미영은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고는 나머지 대화의 공을 남편에게 넘겼다. 어쩌면 미영은 홀로 남은 어머니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지도 몰랐다. 세대도 살아온 환경도 관심사도 다른 두 여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어머님, 저 진우입니다. 주말에 잘 쉬셨어요. 사위의 목소리는 언제나 쾌활하고 다정했다. 깎아놓은 밤처럼 잘생긴 얼굴에 훤칠한 키, 그리고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서글서글한 성격까지. 진우는 흠잡을 데 없는 사위였다. 서연의 남편도 살아생전 진우를 무척이나 아꼈다. 우리 미영이한테는 과분한 녀석이라며 입이 닳도록 칭찬하곤 했다. 자네 덕분에 잘 쉬었네. 자네는 사업하느라 바쁠 텐데. 괜찮고, 그럼요. 어머님, 제 걱정은 마세요. 근데 어머님 혼자 그 넓은 집에 계시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살면 좋을 텐데. 미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진우는 늘 이런 식이었다. 서연을 위하는 따뜻한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 말들이 진심이라고 서연은 믿고 싶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외로운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셔틀콕 신세질 수는 없지. 아직은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 어머님은 아직 정정하시죠. 평생 아이들 가르치셨던 분인데 오죽하시겠어요. 그래도 세상이 흉흉하잖습니까?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한 금융사기도 많다고 하고요. 어머님처럼 착하고 순수한 분들은 더 걱정입니다. 그의 걱정은 합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서연도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종종 접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노인들의 사연을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겠지만요. 어머님, 그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돈 관리하시는 거 번거롭지 않으세요? 이자도 얼마 안 될 텐데요. 제가 요즘 잘 아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안전한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거든요. 어머님 자산을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님은 신경 쓰실 것 없이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만 딱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의 제안은 달콤했다. 모든 것이 서연을 위한 것처럼 들렸다. 복잡한 금융거래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저 아들이 주는 용돈을 받는 어머니처럼 편안한 삶.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파편 같은 것이 반짝였다. 평생을 제 손으로 돈을 관리해왔다. 남편 월급과 자신의 월급을 쪼개 적금을 붓고 발품을 팔아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은행을 찾아다녔다. 그녀에게 자산 관리는 생존의 기술이자 삶의 주도권을 쥐는 방식이었다. 그것을 온전히 타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 같았다. 생각 좀 해보겠네. 서연은 즉답을 피했다. 진우는 조금도 서운한 기색 없이 쾌활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편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연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 말은 진심일까? 의심하는 스스로가 못나게 느껴졌다. 착하고 성실한 사위를 하나뿐인 딸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남자를 의심하다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늙으면 의심만 많아진다는 말이 틀린 게 없구나 자책했다. 2달 전 진우 부부가 집에 다녀간 적이 있었다. 진우는 값비싼 홍삼 세트를 사들고 와서는 서연의 어깨를 주물러 주며 살갑게 굴었다. 미영은 남편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운 듯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진우는 서재에 있는 오래된 자개장을 보며 무심코 말했다. 어머님이 자개장 정말 멋지네요. 요즘 이런 건 부르는 게 값이라던데. 골동품 좋아하는 제 지인이 있는데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 베란다의 난초들을 보며 말했다. 난초들이 참 좋네요.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품이라고 하셨죠. 이런 희귀한 품종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꽤 비싸게 거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들은 순수한 감탄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서연은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가 훑어보던 것은 자개장과 난초가 아니라 그것들의 가치였다. 집안의 모든 사물이 그의 눈에는 가격표가 붙은 상품처럼 보이는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느낌을 애써 눌렀다.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겠지. 모든 것을 가치로 환산하는 직업병 같은 것일 테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딸 미영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렸다. 미영은 진우를 만나기 전까지 숫기 없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런 딸이 진우를 만나고부터 밝아지고 자신감을 찾았다.
서연은 딸의 그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위를 믿어야 했다. 의심의 싹을 잘라내야 했다. 서연은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다. 5년 전 남편의 칠순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고 서연은 그 곁에 수줍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막 결혼한 미영과 진우가 서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남편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고 있었다.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눈에는 그 사진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마치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진우의 미소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고 그의 손은 남편의 어깨를 감싼 것이 아니라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액자의 먼지를 닦았다. 액자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불안과 의심으로 희미하게 금이가 있는 얼굴. 그림처럼 평온해 보이던 그녀의 일상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느다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삶을 잠식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 균열을 외면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우리은행 일산 지점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서늘하고 평온했다. 종이와 잉크가 섞인 독특한 냄새,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들, 번호표가 출력되는 기계음, 그리고 창구 너머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까지. 모든 것이 오서연에게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익숙한 풍경의 일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처럼 잘 정돈된 이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은 유독 중요한 날이었다. 남편과 함께 부었던 1억 원짜리 정기예금이 만기되는 날. 이 돈은 남편이 퇴직금의 일부를 떼어 그녀의 미래를 위해 남겨준 마지막 선물과도 같았다. 그는 당신 평생 교단에서 고생했으니 이제는 이 돈으로 보고 싶은 책도 마음껏 사고 가고 싶은 곳도 여행하며 편안하게 살아요. 라고 말했었다. 서연은 이 돈을 해지해 더 안전한 국채 상품으로 옮겨놓을 생각이었다. 31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안내 방송에 따라 그녀는 3번 창구로 향했다. 강소연이라는 명찰을 단 젊은 여직원이 그녀를 맞았다. 일장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직원이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정기예금이 만기라서요. 해지하고 이체 좀 하려고요. 서연은 예금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함께 내밀었다. 강소연 대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다. 처음 몇 분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강 대리는 필요한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청했고 서연은 돋보기를 꺼내 꼼꼼히 읽어본 후 도장을 찍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 대리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고는 화면 위쪽에 달린 작은 볼록 거울로 서연의 등 뒤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서연이 묻자 강 대리는 황급히 시선을 모니터로 돌리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본점 승인 절차가 조금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그런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반톤 정도 높았고 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변명이라는 것이 명백했다. 은행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는 말은 흔한 핑계였지만 지금 그녀의 태도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부자연스러웠다.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강 대리는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리는 척 하더니 카운터 아래로 오른손을 내려 무언가를 부산스럽게 찾기 시작했다. 서랍이 조용히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른 통장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 어설퍼서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자아냈. 시간이 흐를수록 창고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침을 삼켰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평생을 학생들의 작은 표정 변화와 몸짓 하나하나를 읽으며 살아온 교사였다. 강소연 대리가 지금 극도의 긴장과 공포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강 대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처리가 거의 다 되었는데요. 최종 확인까지 정말 딱 5분만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쪽 의자에 잠시만 앉아 계시다가 제가 다시 호명하면 와주시겠어요? 다른 고객님 업무를 먼저 처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차갑고 땀에 젖은 손가락이 서연의 손등을 스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모양으로만 속삭였다. 제발요. 서연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 의자로 돌아왔다. 불과 몇 미터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을까.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자리에 앉은 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가방과 통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예금 통장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하얀 종이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다. 아까 강 대리가 돌려줄 때 끼워 넣은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주변을 의식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통장을 열었다. 손이 떨려 책장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다. 마침내 그녀의 눈에 곱게 4번 접힌 메모지가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다. 할머니,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 주세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서연은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뒤돌아보지 말라니. 경찰이라니. 연기를 하라니. 평생 법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단어들이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성을 마비시키는 공포 앞에서 모든 사고는 흩어졌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단 말인가. 정수리에 꽂히는 듯한 이 시선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 그때 그녀는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딸에게 전화하는 척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켰다가 다시 검고 매끄러운 화면이 거울처럼 그녀의 등 뒤 풍경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화면은 어둡고 왜곡되어 있었지만 형체를 분간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의 뒤쪽으로 4번째 줄 의자에 남자 3명이 앉아 있었다. 양옆에 2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인상이 험악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앉아 있는 남자. 서연은 숨을 헛들이 마셨다. 스마트폰을 놓칠 뻔했다. 소나기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사위 최진우였다. 늘 단정하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한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그의 표정이었다. 서연이 알던 그 다정하고 싹싹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서연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끈질기게 제안했던 효율적인 자산 관리, 노인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를 걱정하던 그의 목소리, 집안의 가구와 유품을 훑어보던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위선이고 거짓이었단 말인가. 은행에 오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진우를 믿었다. 아니, 믿으려 애썼다. 그 작은 의심에 씨앗을 애써 외면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 깨지기 쉬운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러나 지금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딸의 남편, 그녀가 아들처럼 여겼던 사위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의 평생이 담긴 돈을 빼앗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은행 안에 15분. 그 시간은 그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신뢰의 성이 먼지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평온했던 그녀의 세계에 거대하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오서연은 자신이 어떻게 대기 의자에서 다시 창구로 갔는지, 그리고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이었다.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고 눈앞의 세상은 초점을 잃은 사진처럼 흐릿했다. 312번 고객님, 강소연 대리의 목소리가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다. 서연은 휘청이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창구로 갔다. 강 대리는 1억 원짜리 예금해지 서류가 아닌 일반 입출금 통장의 거래 내역서 한 장을 내밀었다. 어머님 통장 정리 요청하셔서 완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서 큰 금액 이체나 해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방문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서류와 함께 서연의 통장들을 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이 서연의 손을 강하게 한번 쥐었다가 놓았다. 간절한 눈빛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다. 어서요,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목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방에 통장을 챙겨 넣고 뻣뻣하게 굳은 몸을 돌려 은행 출입구를 향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등 뒤에 꽂히는 최진우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녀의 등을 찌르는 것 같았다. 돌아보면 안 된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한다. 메모지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비상벨처럼 울렸다. 그녀는 평생 연기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최고의 배우가 되어야만 했다. 은행의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의 혼잡한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을 때 서연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가늘게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 곧바로 극심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이 따라오면 어떡하지? 길에서 나를 붙잡으면 어떡하지? 그녀는 뛰지 않았다. 뛸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정류장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옆을 스쳐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무심코 어깨를 부딪힌 행인의 얼굴에서도 악의를 읽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저기로 가득 찬
위험한 정글로 변해 있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다. 그녀는 도망치듯 버스에 올라탔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단순한 동작조차 수십 번은 연습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다행히 창가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구석에 몸을 깊숙이 묻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버스는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오갔던 익숙한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풍경이 생경했다. 매일 아침 장을 보던 시장딸 미영과 함께 갔던 빵집 남편과 마지막으로 외식을 했던 갈빗집. 추억이 깃든 모든 장소가 이제는 슬픔과 배신의 흔적으로 얼룩져 보였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서연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진우가 거기 있었던 건 우연일 뿐이야. 옆에 있던 남자들은 사업 파트너였겠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찾아 헤맸다. 착하고 반듯한 내 사위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뿐인 딸의 남편인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 리가 없어. 하지만 그럴수록 스마트폰 화면에 비쳤던 진우의 그 차가운 눈빛이 망령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서연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눈빛이었다. 모든 온기가 사라진 오직 탐욕과 조급함만이 번뜩이던 사냥꾼의 눈. 따뜻했던 기억들이 독이 되어 심장으로 퍼져나갔. 작년 가을이었다. 김장철을 앞두고 시장에서 무거운 배추와 물을 사들고 낑낑대며 집으로 오던 길이었다. 어디선가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진우가 달려왔다. 어머님, 이걸 혼자 다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는 서연의 손에서 짐을 빼앗아 들고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그녀를 나무랐다. 그의 등은 넓고 듬직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 없어도 저렇게 든든한 아들 같은 사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든든했던 등이 오늘은 왜 그렇게 서늘하게만 느껴지는 걸까? 남편이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였다. 남편은 진우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말했다. 최서방, 우리 미영이 마음이 여린 아이일세. 자네가 잘 보살펴줘야 하네.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목숨을 걸고 미영 씨와 어머님을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고 그의 눈물은 뜨거웠다. 서연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오늘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가장 아픈 기억은 2년 전이었다. 서연이 무릎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였다. 미영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병원에 자주 오지 못했다. 그때 진우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다. 그는 서연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고 지루해할까봐 책을 가져다 주었으며 손수 조교까지 시켜주었다. 같은 병실의 할머니들은 그런 사위가 어디 있냐며 침이 마르게 쫓았다. 서연은 어깨가 으쓱했다. 퇴원하던 날 그는 병원비를 수납하고 서연을 집까지 편안하게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현관에서 머뭇거리며 말했. 어머님, 사실은 제가 요즘 추진하는 사업에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큰 돈은 아니고 딱 2천만 원만 석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날 바로 돈을 붙여주었다. 자신을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사위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였다. 그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정말 사업 자금이었을까? 아니면 오늘의 이 범죄를 계획하기 위한 자금이었을까? 버스 차창에 비친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난 수년간 진우가 보여준 모든 친절과 배려가 사실은 거대한 기만극을 위한 치밀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마음을, 믿음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신뢰를 통째로 도둑 맞은 것이었다. 버스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 섰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렸다. 집으로 가는 짧은 길이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했다.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실수를 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마침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는 집 안으로 허물어지듯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철컥하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가 나자 비로소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현관문의 등을 기댄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요했다. 하지만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은 위협적인 고요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언제든 약탈자가 쳐들어올 수 있는 외롭고 위험한 성이 되어버렸다. 바닥에 냉기가 스며 올라왔지만 그녀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녀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을 때 오서연은 비로소 마비된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온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의 조각처럼 그녀의 이성은 방향을 잃고 공포와 혼돈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털어놓고 이건 그저 끔찍한 악몽일 뿐이라고, 네가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 딸 최미영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피부치.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미영아, 내 남편이 사기꾼인 것 같다. 오늘 은행에서 나를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말한다면 딸이 과연 믿어줄까? 아니다. 미영은 충격을 받거나 혹은 어머니가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 남편을 끔찍이도 아끼고 신뢰하는 아이였다. 섣부른 말 한마디는 오히려 진우에게 경계심을 심어주고 자신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신중해야 했다. 교사 시절 문제 아들을 다룰 때처럼 정면으로 다그치기보다는 에둘러 질문을 던져 아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게 해야 했다. 그녀는 미영을 떠보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엄마, 웬일이야? 우리 내일 통화하는 날 아니었어. 수학이 넘어. 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예정에 없던 전화에 의아함이 묻어 있었다. 아,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했지.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역시 미영은 예리했다. 서연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아까 낮에 은행에 다녀왔는데 문득 최서방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진우 씨가 한 말 무슨 말? 내 통장 관리 말이다. 자꾸만 그 애가 내 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비난이 아닌 걱정의 형태로. 진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나친 관심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수화기 너머에서 미영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는 그게 왜 진우 씨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해. 엄마처럼 혼자 계신 분들 노리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다고. 진우 씨는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안전하게 지켜주려는 거지. 알지. 안다. 최서방 마음이야. 내가 왜 모르겠니. 다만 내가 평생을 내 손으로 돈 관리하며 살아왔잖니.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한테 온전히 맡기려니 꼭 내가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다. 서연은 동정심에 호소했다. 자신의 불안을 노쇠함에서 오는 자괴감으로 포장했다. 미영이라면 이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미영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다. 수화기 너머로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짜증이나 분노가 섞인 한숨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팠다. 그것은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어른의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체념이 섞인 한숨이었다. 엄마 또 그런다. 왜 자꾸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해.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 세상이 변한 거야, 엄마. 요즘은 예전처럼 은행에 돈만 넣어두는 시대가 아니라고. 엄마는 잘 모르는 투자니 펀드니 하는 복잡한 것들을 진우 씨는 잘 알잖아. 전문가니까. 그냥 엄마를 도와주려는 것뿐이야. 엄마는 잘 모르는. 그 말이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평생을 누군가를 가르치며 살아온 그녀였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지혜와 판단력은 갖추고 있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이제 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다. 미영의 말은 계속됐다. 그리고 그 말들은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 그냥 진우 씨한테 맡기는 게 어때? 엄마 요즘 들어서 걱정이 너무 많아졌어. 돌아가신 아빠도 그랬잖아. 연세 드시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의심부터 하시고. 그냥 진우 씨 믿어. 내 남편이잖아. 설마 엄마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 진우 씨를 믿는 게 곧 나를 믿는 거 아니야. 아빠도 그랬잖아. 의심부터 하시고. 나를 믿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이 귀 안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딸은 그녀의 합리적인 불안을 노망의 증상으로 치부해버렸다. 의심이라는 단어로 낙인 찍었다. 그리고 나를 믿는가라는 질문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진우를 의심하는 것은 곧 딸의 판단력과 행복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감정적인 덫을 놓은 것이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딸은 공범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우의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었다. 진우는 서연의 돈뿐만 아니라 서연에 대한 딸의 인식까지 훔쳐가 버렸다. 그는 서연을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판단력이 흐려진 늙은 어머니로 둔갑시켰고 미영은 그 역할을 충실히 믿고 있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진실을 말해봤자 미영은 그것을 어머니의 피해망상으로 여길 터였다. 오히려 진우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알릴지도 모른다. 엄마가 이상해.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알았다. 그녀는 힘겹게 목소리를 쥐어짰다. 알았다, 미영아.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늙은이의 주책이었나 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은 안도감을 느낀 듯 금세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에이, 주책은 무슨.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 거 알아. 그래도 너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진우 씨도 있고. 우리만 믿어. 응. 서연은 응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침묵했다. 전화가 끊어지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진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사위의 배신은 머리를 강타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딸의 말들은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었다. 서연은 다시 거실의 가족 사진을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미영, 그 옆에서 아내를 사랑스럽게 감싸 안고 있는 진우. 예전에는 그 사진이 행복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사진 속 미영은 남편이 파놓은 깊은 함정의 가장자리에 서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함정의 깊이를 알면서도 딸에게 소리쳐 줄 수 없는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림의 균열은 이제 거대한 심연이 되어 그녀와 딸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그날 밤 오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딸과의 통화가 끝난 후 세상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이전의 고요함이 외로움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완전한 고립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바깥 세상을 볼 수는 있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새벽 3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서연은 유령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남편이 쓰던 방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녀는 방의 모든 것을 그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두었다. 책상 위에 돋보기, 꽂혀 있는 만년필, 그리고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오동나무 장롱까지. 그녀는 장롱의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다. 끼익 하고 나무가 마찰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천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있었다. 그녀가 교직을 떠나던 날 지난 40년의 기록들을 봉인하듯 넣어두었던 타임캡슐이었다. 상자를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시간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맨 위에는 빛바랜 앨범들이 있었다. 가족 앨범이 아니었다. 그녀가 담임을 맡았던 반 아이들과의 졸업사진 수학여행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오서연이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단발머리에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자. 그녀는 그저 미영의 엄마나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의 선생님이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때로는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세계였다. 사진 속의 그녀는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했다.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앨범 밑에는 편지 뭉치가 있었다. 제자들이 보내온 편지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감사 편지부터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결혼한다는 청첩장 아이를 낳았다며 보내온 아기 사진까지. 그녀는 그중 한 통을 꺼내 읽었다. 10년 전 유난히 말을 안 듣고 엇나가던 한 제자가 보낸 편지였다. 선생님, 저 철수예요. 그때 선생님이 저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전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선생님께서 너는 훌륭한 목수가 될 아이다. 공부가 길이 아니면 손으로 세상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지금 작은 가구 공방을 차려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다. 잊고 있었다.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런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나아갈 길을 비춰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서 갈색 가죽 표지의 두꺼운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녀가 30대 후반 가장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미영을 키우고
삶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힘있고 반듯한 젊은 날의 글씨체가 그녀를 맞았다. 1995년 10월 12일, 날씨 맑음. 오늘 국어 시간. 박경리의 토지를 가르치다. 울컥했다. 서희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이들의 눈이 유난히 초롱초롱했다. 이 아이들에게 문학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리라. 나 또한 서희처럼 살고 싶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발로 굳건히 땅을 딛고 서는 그런 사람으로 그녀는 그 시절의 자신을 기억했다. 문학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고뇌했던 교사 오서연. 1909, 16년 3월 5일. 날씨, 비, 남편과 다투었다. 미영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 그는 여자아이가 너무 드세게 크면 좋지 않다며 피아노나 발레를 가르치자고 했다.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 미영이가 원하는 걸 시켜야 한다고 여자라고 해서 스스로의 날개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내 고집대로 미영이는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다. 남편은 며칠째 뾰로통하지만 나는 내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 내 딸은 누군가의 인형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니까. 그녀는 놀랐다. 자신이 그렇게 강단 있는 엄마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언제부터 남편의 그늘 뒤에 사위의 달콤한 말 뒤에 숨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걸까? 일기장을 넘기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젯밤의 절망과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신을 애도하는 슬프지만 후련한 눈물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교단에서 은퇴하면서 선생님 오서연과 아내 오서연이라는 정체성은 서서히 빛을 잃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홀로 남은 노인 미영의 엄마 최서방의 장모라는 역할뿐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자식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여겼다. 그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느리고 안락한 죽음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지난 몇 년간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최진우라는 약탈자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었다. 그녀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삶의 주도권을 포기했을 때, 그는 어김없이 나타나 그 자리를 차지했다. 동쪽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다.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먼지 쌓인 상자 속 자신의 과거들과 마주 앉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뜻밖의 진실과 마주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과 자아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새벽의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서연은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진 속에서, 편지 속에서, 그리고 일기장 속에서 그녀는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다. 아직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일기장 속의 오서연이, 사진 속의 오서연이, 수많은 제자들의 기억 속의 오서연이 그녀의 등 뒤에 서서 함께 싸워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오서연의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기력하게 가라앉아 있지만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작은 등불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일기장 속에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이 싸움의 첫걸음은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단 하나의 이름, 강소현. 은행 명찰에서 보았던 그 이름. 그 젊은 직원의 겁에 질렸지만 단호했던 눈빛. 그녀는 그 눈빛에서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필사적인 보호의 의지였다. 서연은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최진우가 그녀의 통화 내역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평범한 고객인 척 행동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금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때 도와주셨던 강소연 대리님이 참 친절하시더군요.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은데 혹시 메시지 하나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고양중학교에서 온 오랜 고객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차 한 잔 대접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요. 고양중학교.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였다. 서연이 평생을 바친 곳이자 강소현 대리가 그녀를 기억할 유일한 단서. 1시간쯤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저 소연입니다. 오늘 저녁 6시 호수공원 앞 작은 북카페에서 뵙고 싶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뭉클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자신의 가장 빛나는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약속 장소인 북카페는 아담하고 조용했다. 서연이 먼저 도착해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이어 퇴근길인 듯 정장 차림의 강소연 대리가 카페로 들어섰다. 그녀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며칠 전 은행에서 보았던 긴장된 모습과는 달리 수줍은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녀는 서연의 앞에 앉아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은 너무 놀라셨죠.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강 대리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하자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선생님, 역시 저를 기억 못 하시는군요. 네, 괜찮아요. 20년도 더 지난 일인걸요. 저는 고양중학교 2학년 3반 강소연입니다. 선생님께서 담임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기억 저편에서 희미한 풍경 하나가 떠올랐다. 유난히 말이 없고 교복 소매가 항상 달아있던 작고 마른 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해 점심시간마다 운동장 수도가에서 배를 채우던 아이. 소연이. 아, 강소연 맞구나. 서연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그 작던 아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 자신의 앞에 앉아 있다니. 그것도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으로. 그때 선생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제 급식비를 1년 내내 대신 내주셨어요. 낡아서 해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제가 창피할까봐 학교에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다며 새 교복을 맞춰주셨고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넉넉하지 않은 월급을 쪼개 저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걸 그때 결심했어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요.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사제의 눈물겨운 재회였다. 서연이 뿌렸던 작은 친절에 씨앗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라나 이제 그녀를 지키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소연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선생님, 제가 은행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선생님의 계좌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성함을 보고 혹시나 했는데 주소지를 보고 확신했죠. 처음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는데 석 달 전부터 이상한 거래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건 선생님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입니다. 선생님은 모르시는 카드일 겁니다. 지난 석 달간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소액 결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출 신청 기록입니다. 선생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사전 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서류는 마지막에 있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소연이 내민 것은 아파트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다.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는 오서연. 채권자는 한 저축은행이었다. 최진우 씨가 위임장을 위조해서 선생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온전히 선생님의 집이 아닙니다. 선생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남편이 남겨준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저당 잡혔다니. 대출금은 JN테크라는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최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아마도 부실한 회사의 자금을 막기 위해 선생님의 재산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은행에 오셨던 건 예금 1억 원까지 빼내서 완전히 도주하려던 계획이었을 겁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소연의 설명은 냉정하고 논리적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순진했던 것이 아니라 어리석었다. 선생님, 소연이 서연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정직하고 유능한 변호사님이 계세요.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혼자가 아니세요. 이제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가 스승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제자의 얼굴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카페를 나서는 기레가 지고 있었다. 서늘한 저녁 공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서연의 손에는 진실이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끔찍한 배신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싸워나갈 무기이기도 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곁에는 20년의 시간을 건너온 든든한 동행이 생겼으니까. 다음 날 아침 오서연은 지난 몇 년간 입지 않았던 옷을 꺼내 입었다. 옅은 회색의 바지 정장이었다.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큰맘 먹고 맞춘 옷이었다. 조금은 낯설었지만 옷을 입는 순간 잊고 있던 꼿꼿한 자세가 저절로 돌아왔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갑옷을 입은 전사처럼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소연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근처의 작은 건물에 있었다. 법무법인 청명.
이름처럼 맑고 깨끗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변호사의 이름은 김시우. 4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다. 그는 서연과 소연을 맞으며 온화하게 웃어 보였지만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표정은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이건 명백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입니다. 최진우 씨는 어머님의 신뢰를 악용해 재산을 편취했고, 이는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머님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시 재산 보전 처분 신청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진우 씨가 더 이상 어머님의 재산에 손댈 수 없도록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라는 단어가 서연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사위를, 하나뿐인 딸의 남편을 내 손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단 말인가. 망설이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힘든 결정이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최진우 씨는 이미 법의 테두리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그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따님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그의 말은 옳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다. 법적인 모든 권한을 김시우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그녀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몇 가지 일을 더 처리했다. 먼저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진우와 미영은 원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 집의 문턱을 자유롭게 넘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은행에 들러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OTP 카드를 재발급받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조용하고 신속했다. 요란한 선전포고는 없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눈물을 쏟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자신의 삶에 깊숙이 파고든 암적인 존재를 냉정하고 침착하게 제거해 나가고 있었다. 40년간 수많은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며 익혔던 꼼꼼함과 체계성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섰다. 이제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진우와 미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울릴 테고 당장 집으로 달려와 문을 두드릴 것이다. 원망과 비난 애원과 협박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올 터였다. 그녀는 그 폭풍을 기다리기로 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다. 밥을 짓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한 저녁상을 차렸다. 시금치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다. 이 싸움은 길고 힘겨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식탁에 앉아 첫 숟가락을 뜨려던 순간 아니나 다를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내 딸 미영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받지 않으면 그들은 곧장 집으로 쳐들어올 터였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엄마 카드 다 정지됐다. 그러고 진우 씨가 엄마 계좌 조회도 못하게 막혔다는데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다.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낸 모양이었다. 서연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했다. 뭐 엄마가 했다고. 대체 왜 그런 거야? 미영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너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구나. 나중에라니 지금 당장 말해줘. 진우 씨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엄마가 치매라도 온 거 아니냐고 난리야. 치매. 그 단어가 또다시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진우가 딸에게 어떤 식으로 자신을 묘사했을지 눈에 선했다. 나는 괜찮다. 정신도 멀쩡하고. 그러니 너희는 내 걱정일랑 하지 말거라. 엄마 지금 장난해. 우리 당장 그리로 갈게. 문 열어줘. 얼굴 보고 얘기해. 아니, 오지 마라. 와도 문 안 열어줄 거다. 오늘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진우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 진우입니다. 미영이 바꿔주세요. 어머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만나서 차근차근 풀어요. 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꿀처럼 달콤하고 걱정이 가득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독사의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최서방, 자네는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는가?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서늘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진우가 당황했다는 증거였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은 이만 끊겠네. 변호사를 통해 곧 연락이 갈 걸세. 서연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전화기는 곧바로 다시 울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아예 꺼버렸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식탁에 다시 앉아 식어버린 밥과 찌개를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밥이 달았다. 지난 며칠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던 밥이 오늘은 꿀처럼 달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전투를 소리 없이 치러낸 것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고요하고 단단한 등대였다. 전화를 끊은 후 오서연의 집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인 그들이 이 문을 부서져라 두드릴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끓는 물에 차짚을 넣고 향이 우러나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두려움은 없었다. 마음을 정한 자에게는 폭풍마저도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30분쯤 지났을까. 예상대로 현관문이 거칠게 울렸다. 처음에는 디지털 도어록을 누르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삑삑삑삑삑.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이윽고 초인종 소리가 집요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딩동 딩동 딩동. 마치 사이렌처럼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도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마치 남의 집소리를 듣는 것처럼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초인종 소리가 그치자 이번에는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딸 미영의 목소리였다.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날카로운 고함이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를 피하는 건데 문 열어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줄 생각은 없었다. 이 문은 이제 그녀의 마지막 보루이자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경계선이었다. 이 경계선 안에서 그녀는 안전했다. 돌아가거라, 미영아. 인터폰 너머로 전해진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다. 그 평온함이 문 밖의 딸을 더욱 격앙시켰다. 돌아가라니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서연은 나지막이 되뇌었다. 정말 나를 걱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걱정하는 것이냐? 물론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침묵했다. 그 순간 미영을 밀치고 진우가 인터폰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님, 저 진우입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 정말 놀랐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얼굴 보고 대화로 풀어요. 네,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영문을 모르는 순진한 사위, 장모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상처받고 안타까워하는 아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소름 끼치는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다. 최 서방자네에게는 할 말이 없네. 돌아가게, 어머님 왜 제 전화는 피하시고 미영이 말도 안 들으시는 겁니까?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가족. 그 단어가 나라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바로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가. 진우의 목소리에 점점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애원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어머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 재산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시면 제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미영이랑 애들은요,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협박이었다. 딸과 손주들을 인질로 삼은 교묘하고 비열한 협박. 서연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인터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 했다. 바로 그때 미영의 절규가 들려왔다. 엄마 제발,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 진우 씨가 뭘 잘못했어. 엄마가 말해줘. 나 너무 무서워. 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와는 달랐다. 그 안에는 진짜 공포와 혼란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미영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믿었던 완벽한 남편, 완벽한 세계에 무언가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진실을 딸에게 알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것은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너무나 잔인한 처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시우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따님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서연은 다시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문 밖의 두 사람에게 아니, 어쩌면 그녀의 딸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건조하고 단호했다. 미영아, 내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싶으냐? 문 밖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렇다면 내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에 대해 물어보아라. JN테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아라. 2년 전 내가 내게 빌려주었던 2천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물어보아라. 그녀는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나열했다. 모든 감정을 배제한 서늘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던져주었다. 판단은 이제 너의 몫이라는 듯이 나는 이제 너희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는 내 남편이니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녀는 진우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최진우 씨, 곧 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갈 걸세.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 말게. 서연은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인터폰이 꺼지자 문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소리로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영의 울음 섞인 질문.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엄마 말이 다 사실이냐고. 그리고 진우의 당황한 변명과 분노 섞인 고함.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했던 신뢰의 벽이 그녀의 문 밖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복도의 소음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멀어져가는 발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승리감은 없었다. 대신 깊고 아득한 슬픔이 밀려왔다. 그녀는 방금 자기 손으로 자식의 가정을 부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끝낸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가족 사진이 놓인 선반으로 걸어갔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액자를 들어 그 안에 사진을 꺼냈다. 사진을 뒤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빈 액자가 선반 위에 덩그러니 남았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게 건네는 길고 긴 작별 인사였다. 6달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오서연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일산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 집은 남편과의 추억과 딸과의 기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배신의 상처가 새겨진 곳이기도 했다. 과거의 유령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다가 보이는 동해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예전보다 훨씬 작았지만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가득 들어오는 밝은 곳이었다. 그녀는 꼭 필요한 책과 아끼는 난초 화분 몇 개만 가져왔다. 텅 빈 공간을 그녀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기로 채워 넣고 싶었다. 그녀의 아침은 여전히 6시에 시작되었지만 더 이상 강박적인 규칙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부드러운 의식에 가까웠다. 그녀는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직접 끓인 쑥차를 들고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보았다. 예전에 집에서 느끼던 침묵이 고립의 무게였다면 이곳의 침묵은 바다의 숨소리와 함께하는 평온한 충만함이었다. 법적인 문제는 김시우 변호사가 훌륭하게 처리해 주었다. 최진우가 불법으로 받은 대출은 사기 대출로 인정되어 무효 처리되었고 아파트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었다. 최진우는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장모의 완고함이 한 가정을 파탄냈다고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서연은 그 소식에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한 타인이었다. 오늘 그녀는 조금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매주 수요일 오전은 그녀가 동네 주민센터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날이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다시 찾은 그녀의 자리였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그녀는 잊고 있던 삶의 생기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장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야기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선생님이었다.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그녀는 그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미영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왔다. 그녀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엄마 잘 지내.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미안해, 미안해. 그 세 글자 안에는 6달이라는 시간 동안 미영이 겪었을 혼란과 고통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다. 남편의 범죄 사실을 마주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절감하기까지 그녀가 보냈을 지옥 같은 시간들이 그 짧은 단어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가슴 한편이 시큰했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이 흉터는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용서는 어쩌면 신의 영역일지도 모른다. 인간인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나도 그립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창밖을 보았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부서지며 윤수를 만들고 있었다. 반짝이는 바다는 마치 그녀에게 괜찮다고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딸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마주 앉을 날이 올 수도 있고 영원히 지금처럼 서먹한 채로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의 행복이 더 이상 그 관계에 저당 잡혀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외출 준비를 마저 했다. 아이들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눈물을 마시는 새.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였다. 시련을 겪은 주인공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이야기였다. 지금의 그녀처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섞인 상쾌한 봄바람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인 것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충만했다. 그녀는 도서관을 향해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드리워졌던 길고 어두운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